오늘은 원래 이제 우리 지금 한일 관계가 지금 복잡하잖아요. 여러분들 보다시피. 그래서 한일 관계와 그 관계된 역사 중에서 임진왜란 하나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한산도 대첩은 잘 알고 있잖아요. 이순신의. 그런데 육군에서 그거는 해군이 이긴 거고 육군에서는 한경도 지역에서 대첩을 일으킨 그 정문부 장군의 의병 활동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한 다음에 원래는 이제 그걸로 끝날까 그랬는데 이게 생각이 자꾸 깊어지니까 그런 사건들의 과거 사건을 통해서 지금 현재 한일 관계, 무역 전쟁을 하고 하는 이런 관계의 역사적을 어떻게 적용해서 해보실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자, 일단 우리 처음 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역사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공무원들 강의하면 맨 처음에 이런 강의부터 시작합니다. 자, 여기가 현재죠, 지금 우리가 있는. 여기는 과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미래요. 그러면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고 뭐 가리키면은 맨 처음에 공무원이나 질문하는 게, 지금 미래 하기도 지금 일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과거에, 쾌쾌 묵은 그 역사를 공부하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얘기하는 거는, 이거 보면은 이게 쌍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쉽게 얘기하면, 과거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 이게 유비쿼터스 쌍방향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공부하잖아요. 그럼 그 미래에 대한 대책이 세운다는 거죠. 예를 들면 하나 얘기해 봅시다. 젊은 법관이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뭐 이렇게 해서 아주 그냥 판사가 돼서 딱 나갔는데 실제적으로 어떤 사건이 딱 들어오면 여기 뭐 법무사 하시는 분도 오셨는데 이 적용할 수 있는 거를 잘 모르잖아요. 아무리 자기가 사법고시를 붙고 또 연수원에서 공부하고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옛날 재판 기록인 대법원 판례를 보게 돼요. 옛날에 이걸 어떻게 판례를 냈는가. 그거는 뭐냐면 재판의 역사입니다. 재판의 역사를 모르고 자기가 뭐 함부로 막 창조적으로 막 판결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젊은 왕이 이제 딱 왔어. 예? 왕이 딱 왔는데 여기 왕같이 생기신 분이 앉아 계시네. 딱 있는데 이게 여진족이 쳐들어왔어 지금 막 갑자기 북방에서. 그럼 경험이 없잖아요. 이게 뭐나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제일 먼저 찾는 게 영의정, 거기서 제일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과거 이런 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과거에 뭐 거란족이 왔을 때는 이렇게 했고, 뭐가 경계가 잘못되고 뭐가 돼서 안 됐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것이 일종의 역사입니다, 역사.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이거는 배우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게 아니라, 과거를 공부하면 미래에 대한 대책이, 왜냐하면 대충 똑같지는 않지만 대충 비슷하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제는 여러분들 여기 오셨는데, 하면 이 역사를 공부하는 거는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아무런 대책도 없이 하루하루 매일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칠 같은 사람들도 항상 로마사 같은 거를 머리에다 끼고 살고 대영 제국이 지금 이끌려면은 옛날 대로마가 어떤 것을 했는가 이런 걸 자꾸 읽으면서 그 해답을 찾는 거지. 갑자기 역사 지식도 아무것도 없고 내 경험도 없는데 어떻게 갑자기 창조적인 생각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것은 지도자의 덕목이다. 그래서 내가 여기 오신 분한테 이제 앞으로 제 강의를 듣고 이런 사람도 내가 들어봤어요. 역사가 반매개죠. 지금 바빠 죽겠는데 지금 밥 먹기도 바쁜데 무슨 놈의 역사를 공부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는 나는 이 지도자가 못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의 덕목을 안 갖췄다 이런 얘기. 예. 자, 제가 말을 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할 얘기는 많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역사의 정의를 좀 알아야 돼요. 역사. 역사의 정의라는 건 What is history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대학교 시험 볼 때에는 이거 영문으로 이런 걸 많이 읽었는데 E.H. 카라는 분이 쓴 역사란 무엇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는 역사라는 거는 과거의 객관적인 사실. 옛날에는 이렇게 말해요. 과거에 일어났던 그 아주 객관적인 사실을 팩트라고 하죠. 팩트. 이거를 역사라고 그랬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 이해책하는 사람이 과거에 있는 객관적 사실뿐만 아니라 현재에 살고 있는 사학자의 주관적인 해석이 여기다가 들어가야 된다. 이 주관적인 해석에는 평가하고 선택하는 이런 요소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서로 대화를 나누고 상호작용을 해야지 역사다.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좀 어렵죠. 예를 들면 1895년에 민비가 시해됐어요. 일본 미우라 고로 조선공사학에서 여우사냥이라고 해서 민비가 죽었는데 그 당시에 민비만 죽은 게 아니라 전국에 보면은 할머니들이 많이 죽었겠죠. 그 나이에 또래 또는 뭐 다른 것도. 그러면은 다 그거 죽은 사실은 다 과거의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죠? 그런데 역사로 들어가는 거는 민비가 죽은 거는 역사로 집어넣지만 저기 부산에서 무슨 어떤 시장에서 그 당시에 똑같은 시간에 돌아가신 사람은 역사로 안 친다고. 왜? 현재 사학자가 그걸 평가하고 선택해가지고 판단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역사로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를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 둘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지 역사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간략하게 얘기하고요. 자, 그럼 오늘 이제 첫 번째 강의는 임진왜란인데요. 우리 임진왜란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다 아는 얘기를 왜 이렇게 하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 임진왜란 1592년에, 이거 잘 안 나오네. 임진년이에요, 이게. 그래서 임진년에 일어난 왜란이다. 왜가 일으킨 난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알려지지 않은 얘기가 있어요. 이것이 한국판 십자가 전쟁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소리냐? 이거를 하려면 이제 그 서양의 천주교 보급서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그 중에 하나가 예수회라고 있습니다. 제수이트라고 그러죠. 그 예수회는 그 로욜라라고 하는 그 군대 신부가 만든 그 건데, 기독교 그 루터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개신교로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걸 막기 위해서 반기독교적인 걸로 천주교에서 나온 집단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알려진 게 서강대 세운 게 이 제수이트 교단에서 세운 겁니다. 참고로요. 예. 그런데 이게 그래서 그 로마 카톨릭의 일종에서 나온 제수이트교가 아시아 포교에 열을 올리는데, 그 특히 이제 그 일본이 제일 동쪽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큐슈 제일 남단이 한자로는 노가도고 이거를 가고시마라고 합니다. 가고시마현. 그죠? 여기에 들어와 가지고 여기 어린 영주에게 총포를 2자리를 주는데, 그것이 나중에 군인들이 들어가서 그거를 조총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그 임진왜란 때 나오는 그 조총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당했잖아요.
우리나라는 칼싸움하고 이럴 때. 근데 그것은 서양 선교사가 준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유명한 사람이 그 프란시스 사비에르인데 이게 이제 이거 영어식 표현이고 이 사람이 스페인 선교사거든요. 스페인어로는 프란체스코 하비에르입니다. 우리 원장님이 잘하시네. 이 사람이 이제 포교의 수단으로 일본에 들어와서 어떻게 포교를 해야 될까 하는데 당근과 채찍이 있듯이 그냥 천주교를 믿어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 포교 목적으로 무기, 서양의 그 근대화된 무기하고 전쟁 자금을 대겠다. 이런 포교 작전으로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받아들인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 큐슈가 있어요. 큐슈가 보면 여기 가운데가 구마모토라고 있습니다. 이번에 화산 나고 이런데 구마모토 영주가 누구였냐면 우리 임진왜란 때 제1군으로 들어왔던 고니시 유키나카라는 사람이 나와요. 고니시 유키나카라는 사람이 바로 이 큐슈의 그 영주였어요. 영주인데 우리나라는 영주고 걔네들은 대명, 다이묘라고 그래요. 다이묘. 여러분들 이런 용어들을 알아야 돼요. 장군은 쇼군, 그죠? 그 밑에 있는 대명은 영주급이에요. 이거는 다이묘. 그래서 여기 있는데 여기에 이제 기독교가 그 천주교가 보급이 됩니다. 보급이 돼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아우구스티노라는 그런 세례명도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 프란시스 사비에르의 그 제안을 이 사람이 고니시 유니나카가 도요토미 히데요시한테 이제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일본은 그 당시에 아무런 그 전국 시대라 가지고 전국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옛날에는 아까 얘기했지 국왕이 있고 장군, 대명 이런 위계 질서가 있었는데 이제 어느 날 순간에 위계 질서가 없는 그 하극상의 시대가 막 들어와요.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이 먼저 쳐가지고 상관이라도 거기를 장악하고 막 이러는 것이 이제 전국 시대인데 그 전국 시대가 막 굉장히 오래 진행되니까 뭐 경제가 다 파탄됐어요, 일본이.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왜구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극성하고 대마도에 와서 이제 왜구들이 노는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임진왜란을 일으킬 만한 그 당시 일본의 국력이 안 됐다는 거예요. 경제력도 안 됐고. 그러면 그 임진왜란은 조선과 명나라 그리고 인도까지 정벌해 주겠다 그랬어요. 선교사들이. 그 자금을 대고 또 무기까지 대주겠다. 신식 무기를. 그런데 지금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들은 일설에는 이 사람 조상이 부산 기장면 출신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어느 자료를 보면. 그런데 이제 밀항을 해가지고 일본에 갔는데 거기서는 하층민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오다 노부나가라고 지금 이 총포를 가지고 전국시대를 제압한 사람이 있어요. 다 칼로 싸우는데 이 조총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 그 대야망 시바료떼라는 사람이 그거 보면은 오다 노부나가서부터 나가는데 그 사람이 전국시대를 제압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한테 잘 보여가지고 처음엔 그러니까 종놈으로 들어가요. 그 집안에. 그러다가 끊임없는 노력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분이 비천하다 그러지만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들어가서 아주 성실하게 일할 뿐 아니라 무사훈련을 스스로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무사가 양반계급입니다. 그 신분을 뛰어나서 하급 무사가 돼요. 신뢰를 받아서. 그런데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신분적인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열등감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그리고 아까 그 다이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깔봤단 말이에요, 이 사람을.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왜 그러면은 우두머리가 됐느냐? 아까 자기를 키워준 오다 노부나가를 배신한 사람이 있었어요. 예. 그 배신한 사람이 있는데, 예. 거기 이제 보면은 모반자가 아케치 미스이데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물리치고요. 그러니까 주군을 위해서 싸워서 물리치고, 그 다음에 오다 아까 노부나가 가문의 수석 무장이 처남이었던 시바다 가스이에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하고도 마지막으로 결투를 해서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역사적 교훈을 보면은 천민 밑바닥에 있었지만 자기 개발이 굉장히 강했고 또 그래서 무사가 됐는데 하급무사라 할지라도 중요한 두 개의 전투에서 아까 그 배신자를 없애고 그 다음에 또 그 세계에서 수석무장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췄다는 거예요. 예. 어떤 우리가 인생에도 이렇게 중요한 고비에서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전쟁에서 이겨서 이 전국시대를 마감하고 이거를 이제 모모야마 시대라고 합니다. 모모야마. 실판이 좀 적네. 모모야마 시대.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여러분들 일본 가면은 오사카 성이 있죠, 천수가. 그 맞은편에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신사가 있어요. 이 천수각을 세워서 이걸 오사카 성시대라고 합니다. 모모야마 오사카 성시대. 그런데 이 사람이 아까 얘기한 대로 쇼군이라는 말을 못 듣고 니천한대에서 갑자기 올라갔다 그래서 태압마마라고, 우리 드라마 보면 태압이라는데 일본 말로는 타이코라고 그래요. 근데 태압이라는 존칭을 받았어요. 이 정식으로 이렇게 개통을 밟아서 올라간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이 임진왜란을 이제 기획하게 되는 이유는 첫 번째가 아까 심리적 열등감이 있어가지고 이 자기 밑에 있는 다이묘, 영주급들을 어떻게 불만을 표출하는 것을 막을 것인가. 그러면 대외적인 전쟁을 통해서 관심을 돌려보자. 예? 실력을 보여주자.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우리가 또 동일한 얘기라고 할 수는 있을까 모르겠는데, 우리가 보통은 오랑캐로서 오랑캐를 점령한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 한자 수고로 뭐라 그러죠? 그렇죠. 이제 여기는 수준이 굉장히 높네. 시흥시에서 제일 수준 높은 사람들만 오늘 모아다가 하는 것 같아요. 네. 오랑캐로서 오랑캐를 제압한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지금 다이묘들이나 그 밑에 있는 고급 무사들이 자기를 깔보니까 얘네들을 전쟁터에서 보내려면은 뭐예요? 군량미를 거둬야 되고 또 군사를 모집해야 되면은 그거는 대외적인 전쟁한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의 힘을 약화시키게 하는 경제력이나 군사력을 약화시키는 거죠. 예를 들면 몽골의 세조인 4대 세조인 큐빌라이가 이 조그만 나라인 줄 알았더니 고려가 30년 동안이나 항쟁을 했어요, 몽골에. 그 다음에 그 밑에 여기 양장한 쪽에는 남송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계속 끝까지 악비 장군이 나와서 계속 투쟁했거든요. 그러니까 큐빌라이가 굴복은 시켰지만 완전히 장악은 못했다 그래가지고 일본 여몽 연합군을 세워서 일본을 치게 하죠. 그런데 몽골은 하나도 돈을 안 들이고요. 고려 보고 배 만들라. 제1차 때는. 예? 그리고 2차 때는 남송한테 더 많은 5천 척을 만들어라. 10만 명을
여기 보내라. 그러면 몽고는 장교급에 별로 없었어요. 주로 고려병사하고 남성 장군으로 가서 그 병사들로 가서 일본 치다가 그 태풍 만나고 이래서 지잖아요. 그래야 몽고는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힘만 고려하고 남성만 힘을 빼는 거예요. 그 경제력과 군사력을 빼기 위한 방법이 바로 이런 이재희 전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마찬가지로 자기를 멸시할 수도 있는 그런 자기 밑에 있는 아주 기라성 같은 그 다이묘, 쇼군, 장군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이 임진왜란에 투입시키는 겁니다. 특별히 반골 세력이 많았던 이 큐슈 지방. 왜? 기독교가 제일 먼저 보급됐다고 그랬죠? 근데 기독교라는 건 뭐예요? 자유주의 정신이 있고 하나님을 믿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너희 그런 무슨 장군을 믿느냐?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출두를 해서 거기를 보면은, 이 아까 같이 그렇게 경제가 없는데도 9개 군단을 보냅니다. 9개 군단에다가 또 뭐 저희 예비군단도 그 6개 있었지만 좌우간 그 15만 8,700명을 보내요. 이게 총환자로만 줘도 이게 얼마큼 경비가 듭니까? 군복에다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실력으로는 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에서 만난 이게 한국판 십자가 전쟁이었다는 거는 그 서양 천주교 세력 중에서도 제스위트 재단에서, 물론 이제 재단은 천주교 재단에서 받았겠죠. 그래서 일종의 천주교를 포교한다는 그런 목적으로 무기와 그 전쟁 자금을 지원받아서 했고, 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시대적으로 그런 자기의 그 위치적 갈등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잘 혼합이 돼가지고 한국을 조선을 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 교과서에는 십자군 전쟁이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이게 빠졌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본 교과서는 나옵니다. 제가 확인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율곡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죠. 뭐 그냥 시험만 보면 수석 합격하고 장원하고 이런 사람인데, 이분은 그 당시에 선조 때, 우리가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잘못 알고 있는 게, 이 사람이 뭐 학자로서 10만 양성별을 주장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그러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이 사람이 있는 게 파주의 자운소원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은 이 사람의 그 기념관이 있어요. 거기에, 근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병조판서였어요. 국방부. 그냥 학자로서 그냥 주장한 게 아니고 상소문을 올린 게 있어요. 선조한테. 병조판서로서. 일본이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 10만 명을 양성하라. 근데 이 사람이 서인이었어요. 반대편이 영의정이었던 유성룡인데, 이 사람이 당파의 일환이었다고 보야겠죠. 이 10만 양병서를 받아들이지 않고 묵살하고 오히려 좌천시킵니다. 그래가지고 그 기득권의 그 동인 세력이 주로 그 안동이었어요. 거기가 그 김성일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그 조선 왕조실록이나 이런데 그런 자기네들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 10만 양병설은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제가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거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따 선조에 대해서 제가 좀 집중적으로 얘기하겠는데, 도요토미 아까 그 히데요시 밑에 고니시 유니나카가 있고, 그 사람의 사위가 누구냐면 여기 대마도 있죠. 대마도 쓰시마라는데, 여기 그 대마 도주가 요시도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요시토시. 이 사람이 그 정명가도가 뭡니까? 명나라를 정벌을 하니까 길을 좀 비켜달라.
이거는 교과서에서도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무려 4년 동안이나 조선에 와서 명나라를 칠 때니까 길만 비켜달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뭐 선조가 바보가 아닌 이상 길을 비켜달라면 여기가 전쟁 준비가 됐으니까 명나라랑 싸우러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파악을 못해서 탐적사 2사람을 보냅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동인에서 김성일, 서인에서 황윤기. 그런데 그 사람이 와서 서로 다른 반대 방향으로 해요. 서인 황윤길은 전쟁 조짐이 있다. 동인은 김성일은 조짐이 있다는 걸 알았는데 그 자기 바로 선배가 유성룡이었어요. 안동 선배예요. 그러면 당파로 반대의 의견을 냅니다. 그런데 선조가 판단력이 어떻게 된 건지 동인 얘기를 들어요. 동인 얘기를. 아니 나는 그 탐적사 보내는 것도 시간 낭비고요. 벌써 대마도 도주가 와서 명나라 치겠다고 길 빌려달라고 그러면 전쟁 준비가 된 걸로 알아야지. 이걸 무슨 또 확인을 한다고 또 보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군대 교훈에서는 전투에 실패한 자는 용서받을 수 있으나 경계에 방심한 자는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런데 여기는 완전히 경계에 방심한 겁니다. 이거는 충분히 싸움에 이기고 지는 거는 둘째고 우리가 충분히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고 충분히 그런 걸 할 수 있는 절차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조정해서 무시한 겁니다. 이거를. 그래서 드디어 우리나라는 임진왜란이라고 그러고 일본에서는 조일 7년 전쟁이라고 그럽니다. 7년간 있었다. 또는 나중에 임진왜란 다음이라는 게 정유재란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도자기 전쟁이라고 합니다. 도자기. 이따 얘기하겠지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뭐 개인적으로 차를 좋아했지만 그 당시 도자기는 중국하고 조선만 만들 수 있는 첨단 기술이었어요. 유학을 어떻게 바르느냐, 몇 도에 굽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였거든요. 일본은 만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도자기 공을 우리나라에서 대부국합니다. 그래서 이 조선 도자기를 일본 도자기로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유럽에다 오히려 일본 도자기라고 해서 팔아먹습니다. 자,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한국판 십자가 전쟁이 제1군 고니시 유니나카가 자기네 부대를 그리스도 또는 일본말로는 기리시단 그래요. 발음이 이상하죠. 크리스찬입니다. 그런 걸 기리시단이라고 그래요. 기리시단 군대라고 그래가지고 십자가를 여러분들 불멸의 이순신 보면은 잘 보신 사람 알겠지만 동네에 입성할 때 이 빨간 거에다가 이렇게 십자가 표시하고 깃발 들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네들이 십자군 전쟁이다. 십자군 군대다. 그래서 군사 대부분이 카톨릭 신자고 그때 이제 같이 온 사람이 아까 세스페데스 스페인 신부라는 사람이 같이 동행합니다. 예수회 소속의 사제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떤 문양 같은 거를 이렇게 중시하죠. 아까 그것이 이제 프리메이슨 중세 프리메이슨 조직이나 템플 기사단 이런 것들이 문양을 많이 했어요. 제가 오늘 그래서 일부러 이게 미국에 연수 갈 때 이게 하버드 대학교 마크거든요. 얘네들이 이렇게 이런 것이 좀 특이하죠, 문양이. 이런 거를 이렇게 얘네들은 선호합니다. 이게 휘장 같은데 문양, 뭐 사자가 그려져 있다든가. 예.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기독교 군이다. 이런 걸 내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낮에는 성수를 뿌렸고요. 이 사제단이. 그 다음에 밤에는 미사 드리고 고해성사까지 받았대요. 아침에 총 쏘고 막 몇 명 죽였는데 밤에 고해성사도 받고 이랬다는 거예요. 예, 이게 좀, 그래서 제가 결론은 서양의 십자군 전쟁도 그렇지만 전쟁을 통한 포교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하게 됩니다. 임진왜란. 예. 자, 그러면 거기서, 간단하게, 이제 아까 동네에 이제 여기 들어와서 그냥 뭐 조총으로 들어가니까 조선 관군이 상대할 수가 없어요. 칼 가지고. 그래서 어디냐면 여기가 가운데 표시가 문경에서 충주로 가는데
그 조룡이라고 그래서 문경세자가 있죠. 여기가 이제 조선에서 제일 험악해서 여기를 지키라고 그랬는데 그 신립이라는 장군이 탕금대 전투에서 이 사람은 기병을 8,000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금 막 총 쏘고 그러니까 밤에는 공포심이 있어서 여기 지키라고 하지 않고 전부 도망갈 것이다.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서 내려와서 탕금대라고 하는 허허벌판에서 대낮에 속도전으로 기마전으로 싸워야겠다. 왜? 조총이 그 당시는 말이에요. 발전이 안 돼서 이렇게 장약을 놓고 가지고 집어넣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말로 그냥 급속하겠다면 처음에는 좀 지겠지만 이길 수 있다 그랬는데 일본은 또 한 수 위였어요. 왜? 걔네들은 그걸 가지고 많이 싸워봤잖아요. 그래서 그 용어를 뭐라고 하냐면 세 줄 총진이라고 그럽니다. 세 줄 총진이 앞에 사람이 장전하고 쏘잖아요. 그러면 이게 맨 뒤로 가요, 이 사람이. 근데 이 뒷줄은 벌써 이미 장전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쏘고 나서 장전하면 시간이 걸릴 거다. 그래서 신림은 그냥 스피드 있게 가면 될 거다 그랬는데 그리고 또 뒤로 가고 그러니까 연속 발사가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신립 장군이 여기서 장렬하게 사망합니다. 그런데 조선의 그 당시에 가장 강했던 방어군이 여기서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성이 20일 만에 함락됩니다. 근데 이 선조라는 사람이 이따 내가 다시 얘기했지만 이 주인의식이 없어요. 그냥 경복궁 두고 그냥 도망가요. 또 의주로. 의주의 용만대라고 하는 그 관사로 도망갑니다. 그러니까는 이 고니시 유니나가 여기 와서 일본에 같으면 성주가 이게 끝까지 옥사하고 지키고 그렇지 않으면 자결을 하고 이러는데 이건 어떻게 국왕이 이렇게 도망가냐. 텅텅 비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평양성까지 갑니다. 평양성까지 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신의주하고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뭐예요? 명나라 원군을 보내요. 원래는 자기가 명나라로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여기 요동 땅으로. 그랬는데 명나라 입장에서는 선조가 여기를 들어오면은 일본군도 여기를 들어오니까 명나라 땅에서 또 싸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명군을 파견하죠. 명군을 파견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평양성 전투가 이루어집니다. 자, 거기까지 얘기하고 이제 일본이 지금 고니시 유니나카는 평양 쪽으로 가니까 뒤따라왔던 갓도 기요마사라고 있어요. 갓도 기요마사. 제2군입니다. 갓도 기요마사. 우리나라에서는 가등청정 뭐 해서 어렸을 때는 굉장히 싸움 잘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알려졌는데 이 사람은 한성까지 왔다가 이미 고니시가 여기를 점령하고 평양 갔다는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은 한경도 쪽으로 가는 겁니다. 제2군이. 그래서 지금 오늘 뒤에 부분에 정문부 장군 의병 활동은 이 한경도에서 제2군인 갓도기요마사하고 싸우는 그 의병 활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로 이제 한경도로 갔는데 그때 그 경성에 국세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경성의 국세필. 그리고 회령의 국경인. 이 두 사람이 이 국시가 원래가 이게 백제 양반이에요. 8대성이에요. 국시가.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배신을 해서 선조의 그 장남이 임해군과 또 다른 아들 그 순화군을 잡아다가 오히려 그 갓도 기요마사 부대에게 넘깁니다. 두 아들을. 그리고 한경도를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배신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아까 나중에 이제 제가 얘기했죠. 정문부 장군이 여기 병마사로가 있었어요. 한경도죠. 여기 한경도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의병 활동을 일으켜서 이 한경도를 탈환하는 겁니다. 한편 다시 이 평양성 전투에서는 이여송이라고 하는 명나라 장군이 43,000명을 가지고 옵니다. 이 사람도 조선족이래요. 그 아버지가
그 이성량이라고 요동방어를 했었던 요병 총병이었는데 조선족이에요. 그리고 이때 올 때 이제 그 온 사람이 누구냐면 그 심유경이라고 하는 그 상인입니다. 그 상에 기응해서 그 상인인데 이 사람을 왜 대들고 오냐면 일본어가 능통했어요. 그래가지고 상인이지만 이 사람을 유격대장을 줘서 일본과 협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오는데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갑자기 외교관 비슷하게 와가지고 나중에 국소 위조 사건이 터져가지고 두 번째 재침인 정유재난을 일으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이 심유경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우리나라 그 조선하고 명나라군이 같이 이렇게 잘 알다시피 휴정이라고 하는 그 대사들, 그러니까 그 불교 승병들, 서산대사를 휴정이라고 그러죠. 당시 73세입니다. 그 다음에 사명대사, 유정인데 당시 48세, 이런 승병들이 한때 대공세를 펼쳐서 포로를 막 했어요. 그 평양성을 포로하고 했는데 이 고니시 일군이 거기서 고립이 돼가지고 아무 지원을 못 받아요. 왜 지원을 못 받는 줄 아세요? 지금 여기서는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이순신 장군이 일본의 수군을 막았기 때문에 일본은 자체 군량미를 조달한 게 아니고 약탈해가지고 해안 지역에서 우리나라 군량미를 쌀을 약탈해서 육군한테 주려고 그랬는데 해군을 봉쇄한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육군의 그 군량미의 그 군수시설에 굉장히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 잘 알려지지 않은 건데 평양성에서 항복을 합니다. 고니시 유니나카하고 외장 37명이 우리가 철수할 테니까 후미만 치지 않으면 우리를 살려달라. 그 공식 항복하고 그 대신 담보로 너희들이 안 칠려면 그 심유경이 아까 명나라 임시 외교관 걔랑 같이 우리가 동행하겠다. 그래서 이제 오다가 여기 경복궁 한성을 갔는데 국민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 경복궁의 거의 일부를 불질러 버렸어요. 어떤 왕이 백성들을 다 버리고 도망가느냐. 그래서 어느 정도 파괴되어 있는데 나머지를 다 전소시키는 게 일본군입니다. 그리고 이 남쪽이 순천 쪽으로 이렇게 가죠. 여기 순천에서 오죠. 순천 외성도 있고 막 그러죠. 예. 그런데 경복궁만 파괴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또 한일 간의 무교가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강남에 가면 선릉역이라고 있죠. 선릉역에 누구 왕이 있어요? 어느 뮤덤이 있어요?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 성종하고 중종입니다. 중종. 근데 이 두 사람이 원래는 거기 선릉에 있지 않고 별도로 있었는데 일본군이 이 왕묘를 파가지고 시신을 불태웁니다. 이런 야만적인 짓을 해요. 시신이 없어서 다시 선조가 나중에 그 뼈가루를 모아다가 능을 만든 게 선종입니다. 지금 선릉입니다. 지금 강남에. 거기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경복궁 왕궁이 파괴되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경복궁 파괴와 두 명의 왕의 봉분을 파헤치는 그런 야만적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1593년에 2월 9일, 아까 1593년 2월 9일이면 아까 1592년 4월에 임진왜란이 시작했는데 약 8개월 만에 7개월 내지 8개월 만에 이 조명연합군에 의해서 평양선이 다시 탈환됩니다. 아까 앞 시간에 이제 우리가 주제했던 그 임진왜란이라는 거는 그냥 일본이 그냥 무대뽀로 쳐들어온 거다가 아니라 그 서양 그 천주교 세력들이 무기와 자금을 줘서 그 천주교 포교를 위한 십자가 전쟁이었다. 이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지금.
예.